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일교차가 많이 크네요. 아침 전에 제법 쌀쌀하고 낮에는 아직까지 한 28, 9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 많이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프시면 병원 가기도 힘듭니다. 건강하신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 주제 무겁습니다. 사다리 걷어차는 중도금 등 대출 규제, 이 안에 대장동 SK뷰 테라스 내용을 포함시킨 주제고요. 지난 8월에 농협에서 전면 중단한 이후에 9월 달에 이제 KB에서 KB 국민은행에서 잔금 대출 한도 축소를 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파급력은 굉장하다고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래저래 SK뷰 테라스가 유명해졌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해서 최고는 한 2311.5대 58대 1이었던 굉장히 인기를 누린다던 단지인데 막상 이제 본청약에 들어가니까 한 3분의 1 가량이 이제 미분양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대출 규제 영향과 아까 이게 또 화천대유 그런 영향도 있다고들 매체에서 쓰는데 곽 대표님 얘기 이제 시작해 주시죠. 네, SK뷰 테라스 분양가가 싸지는 않았어요. 엄청 비싸던데요. 30평대 한 13억 정도 최고. 한 3,400만 넘던데요. 예, 평당 3,400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평균 경쟁률이 한 300대 1 나왔고요. 예,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경쟁률은 2,300대 1. 엄청난 경쟁률이 그것도 도생인데. 네, 도생인데도. 근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약을 해보니까 한 100채 정도 현재 미계약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자금 출처 때문에 자금 조달 내역을 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자녀 명의로 했다가 잘못하면은 혹시 조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속된 말로 다 털릴까봐. 예, 다 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제 결국 중도금 대출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사가 화천대유예요. 예, 맞습니다.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끌어오겠다. 한 40% 정도는 끌어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워낙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분양가 9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계약금부터 중도금 6회차까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미루더라도 한 4회차까지는 내야 되는 거니까 거의 분양가의 최소한 절반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거니까. 한 6, 7억, 7, 8억 이 정도는 있어야. 예, 안전하게 하려면 한 8억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적어도 현금 6억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에서 그래도 3분의 2는 계약을 했다는 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대장동을 향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판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판단했던 건데 갑자기 대장동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이제 10월 6일 날 다시 이게 이제 통장 필요 없이 미계약분에 대한 추첨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해보면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의 또 분양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현금 보유라는 것들이 이번에 그 저희가 느낀 게 이 정도 위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이제 단 전제는 대한민국 모든 초점이 쏠린 화천대유란 이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그 증산사구역 그 공공 재개발할 때 그 우선 분양 입주권 2월 4일이었는데 뭐 법 시행령 통과 시까지 이렇게 이제 연장해 줬는데 뭐 하루 이틀에 4, 5억 잔금 치는 뭐 동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캐시플로우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뭐 신문에서 걸 현금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의 지리적 장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되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리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뭐 평균 300대 1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300명 중에 당첨자 1명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3분의 2가 계약한 거니까 네. 말하자면 이게 이제 다시 한다면 그 비율대로 한다면은 요 계약은 또 평균 경쟁이 200대 1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한 거니까. 맞아요. 이제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대장동 SK뷰 테라스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다들 공통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대출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들이에요. 예. 그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아라. 예. 이렇게 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크게 축소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공급 기반이 붕괴됐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분양가 심의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해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좀 더 비싸게 분양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 전에는 주변에 이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기존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빡빡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주변에 비교 대상 아파트가 없고 하면은 구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축을 돼서 근데 그걸 좀 완화해 주겠다고 심사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나오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9월 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것들이 또 10월 달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부에서 뭘 나서서 심판이 뭘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고 좀 전세 대출 규제도 10월부터 본격화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담보대출 규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집을 구입할 사람 담보대출 안 나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세 구하는 사람도 이게 전세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전세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중도금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분양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분양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정상적이면은 집값이 폭락해야죠. 그렇죠. 근데 현재 집값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을 이렇게 끊어놨는데도 사실 어쩌면은 역사상 최고치로 현재 오르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나 인천 아파트는 지난 1년간 약 35% 정도 오른 거로 나오거든요. 우리 연말 되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은 이거 역대급이 역사상 최대치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놓으면은 전세도 얻을 수 없도록 해놓고 오로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 하려는데 사전 청약은 그야말로 뭐 깜깜이 분양이잖아요. 뭐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결국 집을 사야 될 분들 뭐 내년 이후에 집값 떨어진다는 이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는 결국 거래가 저는 터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뭐
8월 중순 이후에 좀 뭐 대출 규제 시작하고 금리 올리고 해서 주춤했다가 또 추석 전후에서 뭐 홍다 사태가 어쩌고 해서 또 주춤하다가 지금 또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한다니까 좀 주춤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결국 할 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아직 집을 안 사신 분들, 뭐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뭐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안 사신 분들은 이 혼란한 와중에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아직은 집 사기 널널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곽에 나가 보면 30평대 아직 아주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 1억 5천에서 2억 하는 것들 30평대 있어요. 아, 수도권에요? 네, 수도권에 있어요, 아직도. 네, 예. 뭐 전철역까지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이면 도착하는 지역인데 30평대 한 2억 언저리들 아직 있어요. 뭐 40평대도 아직 뭐 2억 5천만 원쯤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예전 아주 피크 가격이었던 2007년이나 2008년 가격하고 별로 지금 변동 안 된 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자꾸 눈높이를 이제 서울 시내, 강남, 뭐 또 경기권에서도 많이 가까운 오른 거 지역. 많이 오른 거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집을 못 사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는 현재 문이 거의 닫혔습니다. 네, 예. 그러나 무주택자들은 아직도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기회도 올해 하반기 연말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고, 자꾸 내년 되면 뭐 사이클상 뭐 이제 집값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한다. 제가 볼 때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역산하는 거죠. 지나서 폭락론자를 주장하는 분들은 시기 그래프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년 올라고 몇 년 오고 몇 년 있으면 폭락 오고 거기에 꽤 맞춘 논리죠. 10년 주기설이니 뭐 이런 것도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뭐 98년에 떨어지고 2008년에 떨어졌으니까 10년 주기라고 그래서 2018년 떨어져. 그렇게 따지면 88년에는 왜 올랐나요? 그런 주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은 짓지를 않고 매물이 안 나오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럼요. 또 경제가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이면 금리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이후에 집값이 꺾이고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늘 시장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곽 대표님 뭐 맨날 얘기해 주시는 것들, 조금 오르면 상투 잡은 거 아니야? 조금 떨어지면 바닥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문가 활동하면서 2003년도부터 그 뭐 선대인 씨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그런 분들 믿고 지금 뭐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그때 당시 예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락론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지겹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이제 또 유튜브에 뭐 한 분이 계속 나서 폭락론을 얘기하시던데, 뭐 곧 맞다 틀리다는 아니면 밝혀지겠죠. 심플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건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수급 밸런스가 깨져서 공급량이 줄면 희소가치, 일종의 필수제이긴 하지만 어떤 희소가치가 점점 더 부여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기사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지역에서도 역대 최고 상승률 신고가를, 물론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격은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그 다음에 특별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 정상적인 금리가 조금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은 뭐 미스매치로 인한 공급이 없으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치다. 그래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굳이 뭐 지금 뭐 꼭 서울에 안 사셔도 되고 역사 편하시죠. 그렇게 사시면. 그래도 내가 어차피 돈에 맞춰야 되니까 그 돈을 못 빌려서 속상한 것보다는 조금 눈높이 낮추셔서, 곽 대표님하고 작년쯤 아마 그런 그
수도권 범위의 확장, 역세권 범위, 서울의 확장, 뭐 역세권의 물리적 확장이 아니고 관념적인 확장, 물리적 확장도 포함되죠. 예를 들면 환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무주택자들은 훨씬 더 큰 이득인 심리적인 거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곳은 아직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뭐 우리 지금 컨텐츠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네네. 조회가 많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하락론이 많이 득세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계속 앞으로 하락할 거다. 이제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가를 잘 봐라. 집이 지어지려면은 일단 이 원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원가에 근접해져야 집이 지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보다는 외곽 땅값이 싼 지역이 먼저 지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 원가 수준, 건축 원가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주택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구축들 얘기하시는 거죠? 구축 아파트들이. 예. 그러면 그 구축 아파트들이 원가에 근접해 줘야 예. 신규 아파트의 원가에 근접해 줘야 그래야지 지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원가에 근접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뭐 심리적으로 뭐 10년 올랐으니까 그건 근거가 없거든요. 잠깐만요, 곽 대표님. 그럼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가 개념 접근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 신규 아파트의 원가. 그러니까 지금 구축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지어질 텐데 구축 아파트가 거기까지 쫓아갔냐 안 쫓아갔냐 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갯매우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 뭐 말하자면 신규 주택이 지어지려면 땅값이 굉장히 싸다 하더라도 네.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뭐 금융 비용 포함하고 뭐 이윤 포함시키고 하면 4억 5천만 원 이하에는 못 지어요. 네. 그런데 현재 그 외곽에 있는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30평대 기준이에요. 33평. 네, 동일한 평형. 2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신규 분양가와 한 30% 이내로 근접해질 때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강가를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네. 현재 시세까지 또는 한 20-30% 바운더리까지 들어가 줬을 때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데 그까지 20-30% 갭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답답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너무 근거 없이 다들 다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어떻고 뭐 얼마 올랐으니까 그 얼마 올랐으니까 멈춘다는 게 느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유행가 전 궁금하면 500원 주십시오. 농담이고요. 곽 대표님 세미나 때 와서 들으시면 이 내용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짧게 모두 접두사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자, 뭐 지금 한 치 앞도 이제 못 보는 정국이죠. 이제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니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씌워지고 만들어질 테고 우리는 도대체 어느 각도로 어떤 시점으로 누구를 봐야 되며 그 누가 내놓는 어떤 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이득과 실익이 있는지도 챙겨봐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하여튼 곽 대표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화천대유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 특정 세력이 아니고요.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런 문제, 엄청난 중대차원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생성되고 이런 시점에서 뭐 더는 우리 그 매체에서 많이 얘기한 거 더는 좌시하지 말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선진국민의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